한 여성이 남편과 말다툼을 한 후 실종되었습니다. 여성의 가족이 친구들과 같이 최선을 다해 그녀를 찾았지만 실패하게 되었는데 여성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냥 사고인 줄 알았던 실종 사건은 경찰의 조사 끝에 놀라운 반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곡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게일의 실종 사건입니다. 알렌 게이츠는 원체스터의 가족과 혼인 문제로 전문으로 해결하는 변호사인데 가족 및 아동 분야에 대한 많은 공헌으로 여성의 수호자로 인정을 받았으며 뉴욕주 변호사협회와 카운티의 임원 그리고 뉴욕주와 연방의원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성공한 그녀는 지난 몇 년 동안 하나의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남동생 스티브 외에도 언니 게일도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968년에 알레이는 11살 때 그녀는 자신보다 2살 많은 언니와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둘 다 성격이 아주 좋았었는데 알레이는 언니가 똑똑하고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13살이 된 언니는 이미 남자애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성격이 좋은 게일은 바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중 게일은 데니스 카스텐바움과 성격이 가장 잘 맞아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1974년에 게일은 대학에 입학하여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성적은 아주 좋았지만 그녀는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루한 책보다 그녀는 파티에 참석하고 밀수품을 복용하는 걸 더욱 즐겼는데요. 게일의 아버지 매니와 어머니 실비아는 딸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는데 로버트 비렌바움이라는 남자친구를 만난 후 상황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로베트의 부모는 전부 의사였는데 그도 부모를 따라 의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주 잘생겼으며 악기도 다룰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지금도 보기 드문 조종사 자격증도 갖고 있어 누가 봐도 아주 훌륭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녀는 언니와 함께 로버트가 조종하는 비행기를 타고 뉴욕 상공을 비행한 적이 있어 언니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기뻐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게일은 로버트의 맨해튼에 있는 고급 아파트로 이사하여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주위 환경만 좋았을 뿐만 아니라 사치스러운 인테리어로 알레이는 언니의 삶은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게일은 알레인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좀 와줬으면 하였습니다. 알레인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게일은 고양이를 껴안고 로버트와 싸웠다며 그는 고양이를 변기에 쑤셔 넣으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일은 눈물을 흘리며 로버트가 단지 자신이 고양이를 계속 안고 있어 화나게 된 거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아주 이상한 이유였는데요. 그러다 데니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그녀는 게일에게 앞으로 계속 로버트와 사귀겠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게일은 로버트가 이미 진심으로 사과하며 꽃도 줘서 본인이 이미 그를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데니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친구가 걱정되었습니다. 알렌도 이번 사건이 그냥 욱하는 마음에 저지른 거였으면 하였는데요. 곧 게일은 또 예전의 쾌활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1982년 8월 29일 게일과 로버트는 중앙공원 근처의 정원 옥상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두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며 그들의 새로운 삶이 행복했으면 하였습니다. 하지만 데니스는 게일에게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데니스가 매번 게일의 집으로 놀러갈 때마다 게일은 항상 집안의 물건들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답지 않기 말입니다. 게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데니스는 그게 로버트가 정한 규칙일 거라 믿었습니다. 아파트는 아주 호화롭고 모든 물건은 규칙적으로 진열되었지만 게일은 점점 활력을 잃었습니다. 게일은 데니스에게 로버트가 종종 늦게 귀가하여 너무 외롭다고 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게일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 심리학 공부를 계속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게일이 인턴 때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게일이 아파트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로버트는 분노하며 미친 듯이 게일의 목을 졸라 게일을 기절하게 하였습니다. 게일은 데니스와 알레인에게 그 사건에 관해 얘기했는데 당시 게일은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며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놀라게 된 데니스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게일은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 몇 주 후 게일 부부는 또 다투게 되었는데 이번에 게일은 짐을 싸고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또 젠틀하게 장인 장모의 집으로 가 용서해달라며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알레인조차도 로버트에 감동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로버트는 게일의 가족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두 사람의 관계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로버트는 또 게일에게 심리치료를 받겠다고 하여 결국 게일은 로버트를 다시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게일은 정신과 의사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아내는 로버트의 감정 기복이 심해 게일이 위험하다며 마지막 줄에는 게일이 편지를 읽었는데 확인하기 위해 그녀에게 사인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게일은 정신과 의사의 말이 너무 과하다며 심지어 알린에게 농담으로 편지 내용에 언급하며 로버트의 상태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정상과 의사의 편지는 본인의 책임을 면제하려고 만약에 사건을 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게일은 심리학 박사로서 본인이 위험에 처한 게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바로 게일의 말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1985년 7월 초 게일은 데니스에게 로버트가 또 화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걱정하며 로버트를 떠날 때가 됐다고 하며 데니스에게 이사할 수 있는 곳을 같이 찾자고 하였습니다. 데니스는 게일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녀를 꼭 지지할 거라고 했는데요. 며칠 뒤인 7월 7일 토요일 오후 18시 30분에 로버트는 뉴저지에 있는 누나의 집으로 가 조카의 생일잔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의 누나는 동생 부부를 초대했는데 동생만 파티에 와 의아해하였습니다. 이에 로버트는 누나와 아버지에게 그날 아침에 게일과 다투게 되었는데 오전 11시쯤에 그녀가 맨해튼에 있는 집을 떠나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아 본인이 혼자 파티에 오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로버트는 동료이자 친구인 스콧 바라노프 박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아주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자기 아파트로 여러 차례 전화했는데 전화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로버트는 게일이 아침에 반바지와 개미솔 그리고 샌들만 입고 집을 떠나다며 아주 걱정해하였는데요. 로버트가 아파트로 돌아갔을 때 게일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아내를 찾기 위하여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했지만 전부 게일을 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게일의 정신과 의사 이베트 페이스 박사는 로버트에게 경찰 신고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하고 이틀날에 데니스, 알레인 그리고 로버트는 같이 게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 게일은 중앙공원의 벤치에 앉아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여 세 사람은 공원으로 갔는데 게일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찾지 못한 셋은 또 게일의 아파트와 게일이 갈 만한 곳을 찾아갔지만 그녀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저녁 9시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로버트는 경찰서로 가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접수하게 된 경찰은 로버트에게 사건을 진술하게 하였습니다. 로버트는 게일이 전날 오전 11시 좀 넘어 집을 떠난 후 다시 나타나지 않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로버트는 집에서 오후 17시 30분까지 기다렸다가 조카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누나의 집으로 갔다며 그는 게일이 잘못되었을까봐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게일의 어머니 알레인 그리고 아파트 근처의 이웃들을 방문하여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으며 게일의 가족은 중앙공원에서 공고를 곳곳에 붙이며 행인들에게 사진을 보여줘 게일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얼마 안 돼 사건은 여러 매체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실종자가 고급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 바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게일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어서 달사스 경찰은 더욱 많은 단서를 얻기 위해 다시 그를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는 그 후 이틀 동안 로버트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7월 10일 저녁이 되어서야 로버트는 경찰에 연락하여 아내의 실종 사건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며 3일 이후 경찰서로 가 협조조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문 후 경찰은 로버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게일이 실종된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7월 14일 게일의 친구 마리안 드세 사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 찾는 공고를 붙이고 있었는데 로버트는 그녀에게 게일이 그 아파트 단지에 없을 거라며 아마 블루밍데일즈 쇼핑몰에서 일주일간 쇼핑하고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또 게일의 어머니에게 보기에 아주 깨끗한 카펫을 세탁소에 맡기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7월 7일에 발생했던 일에 대해 대화 상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그와 게일이 말싸움이 벌어진 시간에 대해서도 전혀 다르게 얘기하였는데요. 그는 심지어 게일의 친구들에게 중심 공원에서 게일의 자외선 차단제와 수건을 찾았다고 했는데 경찰에게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에 대한 의문점이 너무 많아 달사스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하는 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다 2달 후에서야 로버트는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하는 거에 동의하였습니다. 수색할 때 달사스는 욕실의 배수구를 수색하려고 했지만 로버트의 거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번의 수색에서 경찰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또 2달이 지나 경찰 수사는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때 알레이는 언니가 아마 돌아올 수 없을 거라 느끼게 되어 그녀는 로버트의 집으로 가 언니의 개인용품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언니의 옷과 개인용품은 거대한 쓰레기 봉투에 담겨 대문 앞문에 뒀는데 어떤 물품은 심지어 파손되었습니다. 분명히 로버트는 그녀가 찾아올 줄 몰라 게일의 소지품을 쓰레기처럼 버리려고 한 겁니다. 게일은 실종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알레이는 언니의 실종이 로버트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알레이는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아파트의 모든 주민에게 게일에게 일어난 사실을 편지로 적어 전달하며 그 후 나날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86년 7월 7일 게일이 사라진 지 1년이 되는 날, 알레이는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는데 숨진 언니를 찾지 못하면 로버트를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 2달 뒤인 10월에 경찰은 로버트의 항공기 임대 기록을 발견하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로버트는 게일이 사라진 1985년 7월 7일에 뉴저지 공항에서 세스나 항공기를 임대하여 장기간 비행했었습니다. 비행 노선은 뉴저지주 케이프메이에서 뉴욕주 몬탁 포인트인데 다시 얘기하자면 그는 그날 맨해튼 아파트에 없었습니다. 로버트는 분명 거짓말을 한 건데요. 그리고 이 단서는 또 알레인의 추측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녀는 로버트가 7월 7일 전에 게일과 싸우다가 그녀를 해친 후 숨진 게일을 비행기에 실어 바다 어딘가에 던졌을 거로 추측했는데요. 게일의 몸무게는 겨우 50kg 미만이어서 이송하는 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추측대로라면 게일은 다시 찾기 어려울 겁니다. 경찰은 로버트가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를 찾았지만 로버트가 게일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그를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로버트는 이미 과거를 완전히 놓아 그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곳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산부인과 의사와 결혼하여 딸을 낳아 노스다코타로 이주해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뉴욕주 스테든 아일랜드 해변에서 팔다리와 머리가 없는 사람의 몸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몸통에 있는 절개상처로 봐 외과 의사가 처리한 거로 보였습니다. 그 당시 DNA 기술이 대중화되지 않아 단시간에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게 아주 어려웠는데요. 그러다 알레인이 피해자가 게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게일은 펜실베니아의 여름 캠프에서 꼬리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몸통에 엑스레이를 찍어 꼬리뼈가 골절되었다는 걸 확인하여 피해자가 게일이라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수년 후 알레이는 드디어 언니를 찾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원을 이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알레이는 숨진 게일을 찾아내기만 하면 경찰이 계속 조사하여 로버트를 기소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검찰은 확보된 증거가 부족하다며 갑자기 로버트를 고소하다 패소할 확률이 크다고 추후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로버트를 제재할 수 없을 거라며 알레인의 가족이 그런 결과를 절대 원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느덧 1998년이 되었는데요. 이때 게일은 사라진 지 13년이 넘었습니다. 알레인은 수년간의 노력으로 끝내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니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는데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다행히도 맨해튼의 법원에 스티브 살락이라는 검사가 새로 임명하게 되어 언니의 사건이 다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살락은 취임한 후 오래된 사건 자료를 검토하다 게일의 실종 사건을 보게 되어 그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우선 알레인에게 연락하여 그녀가 게일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으면 하였습니다. 이렇게 알레인은 게일의 실종에 대해 수년 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를 살락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락은 또 알레인의 동의를 얻은 후 게일에 대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DNA가 범죄 수사에 막 투입하게 되어 검사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 범인을 지적할 수 있는 단서는커녕 그 피해자가 게일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에 알레인의 마음은 다시 조급해졌는데요. 사람들은 다시 로버트에 대해 의심하게 되어 경찰은 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로버트는 1989년에 뉴욕을 떠나 라스베거스를 거쳐 노스다코타로 갔었습니다. 경찰은 로버트와 사이가 가까운 사람을 찾다가 로버트의 전 여자친구 중 한 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로버트와 사귀며 발생한 일들을 경찰에게 진술하였는데요. 한 번은 그녀가 로버트에게 결혼했었는지 물었는데 이에 로버트는 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하여 그럼 이혼한 건가? 라고 물었는데요. 이에 로버트는 몇 초 동안 침묵에 빠지더니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다 전 여자친구는 농담으로 그럼 어떻게 했어? 설마 안내 해친 거야? 라고 묻자 로버트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여자는 그 장면이 참 난감했었다고 하였는데요. 사건 조사가 재개하며 로버트의 생활은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로버트의 직장과 그와 친분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문하여 사람들은 로버트가 형사사건의 용의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질문을 받은 사람 중 로버트의 다른 전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그녀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게일이 사라진 지 약 1년 후인 어느 날에 로버트가 항만청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만청은 펜실베니아에서 정신질환을 앓은 여성을 발견했는데 그녀가 로버트의 아내일지 모르니 그에게 항구로가 신원 확인하라고 했는데 로버트는 그 여자가 본인의 아내일 수가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로버트가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는 아내가 이미 숨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계속되며 살락은 로버트에 대한 불리한 증거를 더욱 많이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간접 증거는 직접 증거에 비해 많이 약하지만 양이 많게 되면 서로 증명할 수 있어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취득한 증거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는데요. 조사 중 살락은 로버트의 개인 비행 기록이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행 일지를 보면 게일이 사라진 날은 7월 7일에서 8월 7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 항공기 임대 기록과 달랐는데요. 그리고 8월 7일 앞전에 항공기 임대는 1월 6일이어서 수정했다는 사실은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살락은 이번에 충분한 증거를 취득하여 로버트가 게일을 숨지게 한 범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1999년 12월 8일에 정식으로 로버트에게 2급 폭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사실 알레이는 전문 변호사로서 이번의 고소가 승소할 가능성이 작아 검찰이 아주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찾을 수 없어 우선 형사사건이라는 걸 증명하기도 어려운데 더구나 오랜 세월이 지나 많은 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또 오랜 세월이 지나 게일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걸 증명하는 게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지는 순간 이미 참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컸었는데요. 2000년 10월 2일 맨해튼 법원에서 로버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게일의 친구 데니스는 검찰의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게일이 여러 번 로버트가 감정 조절할 수가 없어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 게일을 다치게 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게일이 실종된 게 아니라 무조건 로버트가 해친 거라고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로버트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고 변호인과도 전혀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데니스는 로버트의 정신과 의사가 게일에게 로버트가 아주 위험하다고 알려줬었는데 게일은 남편을 믿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일련의 의문점을 제시하여 로버트의 비행 기록이 조작된 거와 게일이 발견되기 전에 로버트가 이미 그녀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로버트가 개를 숨지게 한 뒤 비행기를 이용하여 그녀를 바다에 던지는 과정을 추측하여 재현하였습니다. 알레이는 검찰의 마지막 몇 명의 증인으로 재판석에 서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게일이 사라진 날 이후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녀의 신용카드는 물론 그녀의 신원정보도 어디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장례식과 여동생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알레이는 게일이 살아있었다면 절대 숨어있지 않을 거라며 게일이 사라진 날로부터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해친 사람이 바로 로버트라고 하였습니다. 알레이는 진술할 때 굉장히 감격해서 현장의 배심원들을 감동하게 해 눈물까지 흘리게 되었습니다. 로버트의 변호인은 알레인에게 어떤 질문도 거부했는데요. 재판이 끝난 후 배심원단은 심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이틀간의 심의 끝에 2000년 10월 22일에 로버트의 2급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알레인과 게일의 가족들은 이에 한가닥의 위로를 받게 되어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리고 로버트는 여전히 무표정으로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로버트는 20년 가석방 신청할 수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로버트는 가석방을 신청할 때 처음으로 본인이 게일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된 게일은 오늘날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버트의 가석방 신청은 기각되었고 그는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델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외모에 고급스러운 장소를 출입하며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상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라 하면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아무런 교차점이 없을 듯한 두 사람은 운명으로 얽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밤중에 운전기사의 집에 나타난 머리 없는 여자와 낚시터 쇠줄에 묶인 캐리어는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저희와 같이 2013년 중국 선전에서 발생한 머리 없는 모델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2013년 6월 30일 중국 선전시 러호구 구이무팡 14호의 집안에 남편은 이른 아침부터 일하러 나갔고 아내 저위엘리는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에 꾼 악몽에 오래도록 가슴이 쿵쿵 뛰게 되었습니다. 전날 저위엘리는 몽롱한 상태에서 집안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누군가가 등을 돌려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분명 한 젊은 여성의 뒷모습 같았습니다. 그러다 그 여자가 서서히 몸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머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저위엘리는 상대방을 빤히 바라보다가 아이의 요란한 울음소리에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저위엘리는 모든 게 꿈이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그림자가 서 있던 곳을 보게 되었는데 시멘트로 밀봉된 무거운 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고 있어 저위엘리는 아이를 돌보게 되어 꿈속의 머리 없는 그림자와 그 시멘트 상자는 그녀에게 금방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중국 광둥성 산터오시 루이섬에 부두 전체가 시끄러운 사람들로 에워쌌습니다. 어부들은 초대형 캐리어가 있는 곳에 모여 있었는데요. 그 캐리어는 아주 기이하게 수도관으로 용접된 철제 틀 안에 있었으며 주위에는 철제 사슬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도 감히 캐리어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캐리어를 걷어차 상자 안의 내용물이 사람들 눈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안에 심하게 부패된 인체가 있었는데요. 겁먹게 된 어부들은 고함을 지르자 바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의학자 감사 결과 피해자는 20대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 몸은 몸통만 있고 머리는 없었는데 약 160cm 정도의 키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된 시간은 한 달 정도로 추측되고 그녀의 무릎 가까이 있는 허벅지에는 고양이 같은 문신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에는 아주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다 법의학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검사하며 그녀가 생전에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가슴 막대에 사용되는 실리콘이 있었는데 수술에 사용된 실리콘 보형물은 대개 코드화가 되어 있어 그 코드로 실리콘의 출처와 제조업체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경찰은 그 코드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형외과 병원의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실리콘은 영국의 한 브랜드인데 중국에 총판이 있는데 그들에게 판매 기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이 브랜드의 실리콘이 중국에서 10곳의 성형외과에 15명의 환자에게 총 29개가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고객들의 연락처를 갖고 있어 경찰은 연락처를 통해 14명의 여성에게 연락한 데 성공하고 주아이에서 수술받은 간징칭이라는 여성 한 명만이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간징칭이 과연 피해자였을까요? 경찰은 간징칭이 수술을 받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의 기록에 따라 간징칭은 1991년 중국 광시성에서 태어나 모델로 각종 자동차 쇼와 캐더크에 참여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로 비즈니스 촬영에 자주 참석하여 꽤 좋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6월 10일 그녀는 후속 상담을 예약했지만 결국 나타나지 않아 경찰은 광시에 있는 간징칭의 가족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간징칭의 가족은 몹시 가난하고 그녀의 부모는 아주 늙었습니다. 그들은 간징칭이 보낸 돈으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그들은 경찰의 조사에 딸 간징칭이 광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8일부터 간징칭이 갑자기 연결되지 않았다며 딸이 갑자기 연락이 끊긴 거에 그들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간징칭이 6월 8일에서 6월 10일 사이에 실종된 거로 아마 그때 참변을 당하게 되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녀를 피해자로 지목하여 간징칭의 가족에게 그녀의 다리에 고양이 문신이 있는지 묻어 확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경찰은 또 DNA 검사를 통해 머리 없는 피해자가 바로 간징칭이라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바로 그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우선 간징칭의 SNS와 실종되기 전 행적에 대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간징칭은 평상시 주하이에 거주했고 그녀가 실종되기 이틀 전인 6월 6일에 그녀는 홍콩 사업가인 남자친구와 함께 선전으로 갔었습니다. 간징칭의 부유한 사업가 남자친구는 사실 유부남이었는데 두 사람이 만나고 나서 바로 사업을 하기 위해 해외로 출장 갔습니다. 그리고 간징칭은 심천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6월 8일 오후 3시쯤 사진 촬영을 예약했는데요. 경찰은 통화 기록을 통해 6월 8일 오후 14시 42분쯤 사진작가가 그녀에게 마지막에 전화를 한 거로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은 사진작가를 찾아 수사하기 시작하여 간징칭이 그날 사진관에 들리지 않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스튜디오에서는 간징칭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확인했다고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사진작가와 간징칭의 친구들은 의심되는 점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경찰은 그녀의 부유한 사업가 남자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논쟁으로 결국 참사를 일으킨 게 아니었을까요? 경찰 조사 결과 간징칭은 유부남과 2년 넘게 사귀었는데 두 사람은 특별한 갈등이 없었으며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날 확실히 출장한 게 맞았습니다. 경찰은 그의 혐의를 배제한 후 다른 수사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간징칭이 발견되었을 때 그녀의 몸에 아무런 서류와 지갑 그리고 휴대폰과 소지품이 없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그녀가 평상시 2대의 핸드폰을 들고 다녔다고 했는데요. 그럼 누군가가 그녀의 재산에 욕심이 생겨 그녀를 해친 것일까요? 경찰은 간징칭의 은행 기록을 조사하여 마침내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간징칭은 총 6장의 카드를 들고 있었는데 그중 한 장은 세 차례에 걸쳐 5만 9천위안, 하나로 약 1,100만 원이 인출되었고 또 돈을 인출한 사람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주 교활하게 매번 안경 그리고 모자 또 붕대를 착용하여 본인의 모습을 가렸는데 모두 한 사람이라는 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주 경찰은 간징칭의 실종된 2대의 핸드폰이 선전의 한 전자제품 시장에서 팔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매매 기록을 통해 바로 판매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황수선이라는 남자였는데 한 시장에서 일했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찾아갔을 때 시장 주인은 그가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는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설마 뭔가 두려워서 도망친 거였을까요? 경찰은 황수선을 조사하다 그가 광둥성 산터우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는데 간징칭이 바로 산터우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그에 대해 더욱 의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 그날 바로 황수선의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조사한 결과 2대의 휴대폰은 황수선의 사촌형 황페이산이 그에게 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황수선은 간징칭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황페이산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황페이산은 중고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핸드폰을 구매하고 나서 판매한 거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간징칭은 6월 8일 15시쯤 사라졌는데 황페이산은 6월 9일 핸드폰을 황수선에게 넘겼습니다. 그럼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9세의 황페이산은 그의 사촌동생 황수선과 똑같이 산터시 조양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수년 전에 선전에서 택시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택시에서 유력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에 경찰은 황페이산의 차량의 행적을 조사하여 6월 8일 오후 15시에 황비산의 택시가 간징칭 친구의 집 근처인 니강로 근처에서 돌아다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15시 32분경 황비산의 차량은 친구의 집을 떠나 오후 16시 18분에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골목에는 CCTV가 없었는데 그가 7시간 넘게 그곳에 머물다가 밤 23시 32분에 골목을 떠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골목 안에는 황페이산이 아내 몰래 임대한 집이 있었는데 집은 1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짐실과 거실이 나눠져 있는 원룸이었습니다. 또 이동식 문이 있어 차량은 집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황페이산은 왜 그곳에 그런 집을 임대했을까요? 산터우 경찰은 바로 황페이산을 소환하여 사건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본인을 의심한다는 소식을 듣자 황페이산은 아주 억울해하며 단지 도박하기를 좋아하여 그 집을 임대했다며 간징칭이 참변을 당했을 때 그는 임대한 집에서 친구들과 도박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녀의 핸드폰을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 게 맞으며 판매자에 대해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황페이산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했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황페이산은 간징칭이 사라진 날에 시장에서 2대의 휴대폰을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그는 6월 8일 15시쯤에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6시에 골목으로 돌아가 23시 때쯤 떠났는데 전자상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경찰의 추측일 뿐 그가 범인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경찰은 바로 황페이산이 임대한 집을 찾아가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집은 아주 깨끗하게 청소되었지만 셔터와 벽에는 여전히 빨간 흔적이 많이 남겨졌습니다. 법의학 감사 결과 전부 간징칭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유력한 증거에 황페이산은 마침내 경찰에게 사실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황페이산은 오래전부터 도박에 중독되어 많은 빚을 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연초에 아내가 아이를 낳아 그는 일가족의 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황페이산은 승객을 강탈하여 돈을 벌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반의 준비를 시작하였는데요. 그는 우선 전전의 진사로의 골목길에 있는 셔터를 열기만 하면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는 그 집이라면 피해자를 납치해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집을 임대한 후 황페이산은 또 대형 캐리어와 날카로운 도구와 테이프 그리고 검은색 비닐봉지 등 범행도구를 구입하였습니다. 2013년 6월 8일 오후 15시 선전시 러구 동문 신이안로에 LV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혼자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간징칭이 황페이산의 주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차를 주차하여 간징칭에게 타라고 하였습니다. 황페이산은 100위안, 하나로 약 1만 8천 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결국 간징칭은 82연, 하나로 15,000원을 불러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황페이산은 합의한 가격에 불만을 가졌고 또 간징칭이 탑승한 후 간징칭은 날씨가 더워 황페이산에게 에어컨을 켜달라고 했지만 황페이산은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하여 두 사람은 말다툼하게 되었습니다. 간징칭은 아주 불만해하며 황페이산을 비웃으며 다투던 중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돈이 엄청 많은 홍콩 부자라며 황페이산처럼 인색한 사람은 그냥 택시만 운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조롱에 황페이산을 분노하게 하여 그는 결국 되돌릴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그는 본인이 암만 열심히 벌어도 모델보다 많이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간징칭을 외진 곳으로 데려가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대한 집으로 달려가 어두운 방에서 간징칭에게 은행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그는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하다가 그녀가 소리 지를까봐 그의 입과 코를 가렸는데 결국 그녀는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하게 된 황페이산은
본인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숨진 칸징칭을 사건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방치하면 경찰의 조사를 피할 수 있으며 머리만 없애면 그녀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을 거로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황폐이사는 칸징칭의 몸통이 담겨있는 캐리어와 그녀의 머리가 있는 포장 상자를 들고 산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캐리어가 가벼워 강에 떠있을 것 같아 절제세상을 맞춤 제작하여 캐리어를 넣었습니다. 그는 절제오리가 상자를 가라앉힐 수 있기를 바랬지만 큰 부력으로 상자는 결국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6월 11일 황폐이사는 선전의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한쪽 다리가 담긴 판자 상자에 시멘트를 붓고 아내와 아이가 있는 셋집에도 보관하였습니다. 모든 범행을 인정한 황폐이사는 마침내 경찰에 정식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우연리는 남편이 한 짓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집에서 시멘트로 가득 찬 상자를 들고 갈 때 그녀는 바로 그날의 꿈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2014년 9월 25일 황폐이사는 강도 혐의와 고의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의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저우연린과 가족들은 피해자 칸징칭이 가정에서 유일하게 돈 벌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칸징칭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부모는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어려워져 저우연린은 칸징칭의 가족을 찾아 본인이 저축한 20만 위안, 하나로 약 3,733만 원을 그들에게 보상금으로 줬습니다. 칸징칭의 가족들은 역시 형편이 좋지 않은 상대방을 바라보며 마침내 상대방의 호의를 받아들여 황폐이사의 양해서에 서명하였습니다. 1년간의 재심 끝에 법원은 칸징칭 가족이 서명한 양해서에 황폐이사이 감옥에서의 행상이 양호하면 극형을 면제받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법률은 황폐이사에게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칸징칭은 결국 사악한 택시에 타게 돼서 어둡고 차가운 물에서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황폐이사에 대한 벌칙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칸징칭의 가족의 양해각서에 서명한 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곡입니다. 2023년에 중국계 미국인과 서방 언론이 가장 우려하는 사건은 아마 리메이 하스켈의 사건일 겁니다. 리메이는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며 세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11월 7일 그녀는 토막된 채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후 얼마 안 돼 그녀의 백인 남편 사무엘 하스켈 4세가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리메이 71세의 아버지 리가오상과 64세의 어머니 왕옌샹은 딸의 집에서 사위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딸의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갑자기 사라졌는데 검찰 측은 두 사람이 참변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범인의 수단이 잔인한 것도 있지만 용의자 사무엘이 유명한 부모를 두고 있어서였습니다. 그는 할리우드 유명인의 아들이고 그의 가족은 매우 부유했습니다. 2023년 11월 13일에 검찰은 새로 취득한 증거로 사무엘에 대해 3건의 고의상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판사는 그의 보석 요청을 기각했지만 그의 변호인이 요청한 판결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저희와 같이 우선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11월 8일 아침 6시 15분쯤 한 노숙자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쇼핑몰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다 크고 무거운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노숙자는 어느 식당에서 버린 고깃덩어리인 줄 알고 조금 상했더라도 배를 채우는데 문제없을 거라고 좋아하며 비닐봉지를 열었는데 안에 담긴 내용물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에는 머리도 손도 발도 없는 인간의 몸뚱이였습니다. 노숙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은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확실히 사람이었는데 확인 결과 여성이며 몸에는 문신 등 눈에 띄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은 쇼핑몰 주차장 근처에 있었는데 근처에 CCTV가 설치되었으며 현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도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경찰이 용의자가 운전한 흰색 SUV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차량은 11월 7일 오후 주차장의 쓰레기통 옆에 주차되었습니다. 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한 백인 남성이었는데 그는 잠시 주변을 살펴보더니 커다란 검은색 쓰레기 봉지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쓰레기 봉지는 꽤 무거웠는지 남자는 봉지를 들어 올리는데 아주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봉지를 버리고 바로 승용차에 승차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당시 대낮이어서 그의 차량 번호는 아주 선명하게 CCTV에 찍혔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로 차량주가 사무엘 하스켈 4세로 35세 남성이란 걸 확인하게 되어 그가 살고 있는 타르자나라고 하는 콜드스트림 테라스 4100호에 도착하였습니다. 그의 저택은 쇼핑몰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해당 저택은 침실이 6개가 있는 약 250만 달러, 하나로 약 32억 5천만 원 정도의 고가 저택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에 사무엘과 그의 아내와 세 자녀 그리고 장인 장모와 같이 살았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다량의 빨간색 흔적과 현재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일부의 증거를 발견했는데 그곳이 바로 범죄 현장으로 추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발견된 머리가 없는 인체는 분명 사무엘의 아내 리메이였을 건데 DNA 테스트를 진행해야만 최종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메이의 부모 리가오샹과 왕얀샹은 사건 발생 전에 사라졌으며 아직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사무엘은 11월 8일 오전 11시 25분쯤 노숙자가 리메이를 발견한 지 4시간 만에 정식으로 체포되어 고의상해로 기소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 사무엘과 리메이의 세 아이는 전부 학교에서 무사히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노숙자가 신고하기 전에 경찰은 이미 2번이나 신고받은 적이 있지만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첫 번째 신고는 11월 7일 오후였습니다. 한 건설업 노동자는 타자나 어떤 건물의 길가에서 쌓여있는 검은색 쓰레기 봉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발로 쳐봤는데 부드럽지만 또 딱딱한 느낌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느낌이었는데 안에는 고기 덩어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겁먹게 된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비닐봉지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가방은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 않아서 경찰은 증거가 없어 그냥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린 거로 간단하게 작성하고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11월 8일 노숙자가 리메이를 발견했다는 뉴스가 나온 후 몇몇 멕시코계 미국인 노동자들이 MBC TV에서 스페인어로 인터뷰를 받았는데 그들은 본인들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무엘은 그들을 고용하여 500달러, 하나로 약 65만 원을 지불하며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차고에 쌓여있는 큰 쓰레기 봉지를 버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일꾼들에게 쓰레기 봉지 안에 돌로 가득 차 있어 좀 무거울 거라고 말했는데요. 쓰레기 봉지는 전부 20kg가 넘어 확실히 무거웠지만 안에 들어있는 물건은 돌이 아니라 약간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인 물건이었습니다. 일꾼들은 일단 돈을 받고 쓰레기 봉지를 들고 가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봉지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주차하여 쓰레기 봉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봉지를 열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는 전부 고기 조각이었는데 그중 사람의 배꼽이 달린 고기가 있었습니다. 놀라게 된 그들은 다시 사무엘의 집으로 돌아가 쓰레기 봉지를 거리에 버리라고 돈을 돌려줬습니다. 사무엘은 일꾼들에게 쓰레기 봉지에 들어있는 물건은 사실 할로윈 때 쓰던 소품이라고 하며 애초에 그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그들을 놀라게 할까봐 그랬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꾼들은 사무엘의 말을 믿지 않으며 문제를 일으키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할 수 없이 돈을 돌려받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겁먹게 된 일꾼들은 사무엘의 집을 떠난 후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만약 어느 날 사무엘이 경찰에 체포된다면 본인들도 그를 협조한 혐의로 유죄로 판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의 순찰대로 찾아가 방금 겪은 일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들에게 로스앤젤레스의 경찰서로 가 신고하라고 하여 그들은 로스앤젤레스 경찰서로 갔지만 그곳의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차장으로 가 911에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노숙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고기 조각은 아마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아 부패하고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꾼들의 진술이 언론에 보도된 후 대중들은 로스앤젤레스 경찰에 대해 아주 불만이었습니다. 경찰은 인체 조직을 발견했다는 신고에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로스앤젤레스의 팟캐스트는
일꾼들이 전부 멕시코에서 온 불법 이민자라서 그들은 현금을 받고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도막된 인체를 발견한 후 사건에 연루될까봐 겁먹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은 그들의 신고를 무시하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켜 얼마 안 돼 용의자 사무엘의 정체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생각 밖으로 그는 연예계 유명인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가족은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샘은 할리우드의 유명한 에이전트였는데 조지 클루니와 돌리 파튼 등 스타와 함께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돌리 파튼과 같이 회사를 차려 CEO를 맡았는데 몇 편의 평판이 좋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었습니다. 그는 총 4개의 에미상 후보에 올랐으며 돌리 파튼의 뮤지컬 크리스마스 온 더 스퀘어로 에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샘은 사업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혼인 생활도 아주 완벽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전 미시시피주 메리 도넬리 하스켈 미인 대회에서 우승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교 때부터 사귀었었는데 메리 레인과 작은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뛰어난 능력을 갖췄는데 아들은 별 재능이 없었습니다. 토막 사건이 밝혀진 후 사무엘의 고등학교 동창이란 사람이 인터넷에서 게시글을 올려 그가 18세부터 밀수품을 접해왔으며 항상 이상하게 행동했는데 예를 들어 그는 갑자기 욱하며 통제력을 잃은 사람처럼 화를 내고 또 아무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이 아내와 장인 장모를 해쳤다는 소식에 그는 충격받았지만 놀라지는 않으며 사무엘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전과자였는데 2008년 12월에 그는 흉기로 사람을 복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0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집행유예 시기에 중국 출신 아내 리메이와 결혼하여 곧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두 사람은 또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사무엘은 항상 SNS에 본인을 재벌 2세에 태그를 달았습니다. 사실 그는 수입이 전혀 없으며 주로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으로 살았습니다. You guys by mistake, and the number one thing they talked about was consistency, like be consistent. Now I'm consistently never gonna stop drinking. 흥미롭게도 사무엘은 아내 사진을 SNS에 올릴 때도 중국 재벌 2세라는 태그를 달았는데 항상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이웃에 따르면 리메이 가족은 2020년에 그곳으로 이사한 거고 이웃은 2021년에 입주하게 된 겁니다. 두 엄마의 나이가 비슷하고 아이들도 나이가 비슷하여 전염병 기간 그녀들은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같이 듣게 하고 또 함께 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산책하고 얘기를 나누며 얼마 안 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그녀는 두 사람의 취미가 비슷했을 뿐만 아니라 또 전부 해외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녀들의 관계는 더욱 좋아졌는데요. 이웃은 리메이의 부모가 오래전부터 딸의 집에서 사위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두 노인은 성격이 아주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리메이의 어머니 왕인샹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는 전염병이 폭발하기 전에 뇌졸중을 앓게 되어 움직이기 어려워 종종 마당 앞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하지 못했지만 항상 미소 짓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보게 되면 인사를 하며 아주 친절하게 대했는데요. 그들의 집에는 사무엘만이 성격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는 별로 웃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주변 이웃들은 전부 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Like my resume says unhappy, bitter, resentful, and like really good at ordering off the menu. If you see me typing really fast, like looking really productive on my laptop, just like typing, chances are I'm just typing random letters and numbers. 리메이와 사무엘이 결혼한 거에 대해 소문으로 리메이는 샘의 회사에서 일했었는데 사장의 아들과 사귀게 되어 얼마 안 돼 임신하여 결혼하게 된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 소문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요. 리메이 부부가 낳은 첫째 아이는 12살인데 리메이가 25세, 사무엘이 23살 때 첫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비교적 드문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리메이와 친하게 지낸 이웃에 따르면 리메이는 남편과 대학에서 만났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리메이는 노스리지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졸업 직후 두 사람은 바로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 후 리메이는
해스켈 컨설팅 그룹이란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녀의 회사는 유학 대행하는 일을 했었는데 주로 중국 유학생들에게 유학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 대학 진학하는 걸 돕는 일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회사에는 직원 3명이 있고 연매출은 약 6만 3천 달러, 하나로 약 8,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녀의 수입으로 7인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아주 부족하였는데요. 따라서 사람들은 사무엘이 아내를 해친 이유가 오랫동안 장인과 장모를 모셔 경제적 압박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뉴욕포스트는 또 다른 소식을 전했는데 사건을 더욱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인터넷에서 본인이 독립프로듀서이자 감독이며 또 시나리오 작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그는 아버지와 같은 직업을 하는 거고 별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제작한 영화와 전혀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영화 소개란에 자신이 평생 추구한 게 바로 슬래시 영화라고 적었습니다. 슬래시 영화는 어떤 영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나이트메어, 할로윈 같은 영화를 얘기하는 건데 사무엘이 선호하는 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본인의 슬래시 영화를 제작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하며 줄거리로 영화를 진행하거나 논리가 필요 없으며 그냥 무엇이 무서우면 무엇을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인기를 얻는 것과 영화 티켓을 많이 판매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며 시청자들은 단지 붉은 액체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아름다운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모습이 슬래셔 영화의 핵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격하려는 여성은 아주 드문 몸집이 작고 연약한 아시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가 공개한 몇 장의 스틸컷을 보면 여주인공은 전부 옷차림이 아주 단정하지 않았으며 여자의 옆에는 상의를 입지 않은 백인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냥 사진만 봐도 사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또 다른 사진에는 얼굴에 커다란 빨간색 X 표시가 그려진 남자가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찌르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뒤에는 마녀의 옷을 입은 노파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얼굴에 X 표시가 있는 사람은 사실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가족 배경과 재력으로 그는 이런 B급도 안 되는 저예산 영화에 출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몸매와 잘생긴 외모 그리고 연기력도 뛰어난 배우가 많은데 그는 왜 고집하여 직접 출연했을까요? 그는 분명 지극한 자기애거나 사람을 고문하는 걸 카메라 앞에서 즐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공개된 스틸컷과 영상에는 극단적인 장면은 없지만 원작을 본 뉴욕포스트 기자에 따르면 100분이 넘는 영화는 사무엘이 직접 감독하고 출연한 영화인데 특효가 아주 떨어지고 스토리도 어색했지만 제한 등급은 아주 높았습니다. 특히 영화 속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시아계 여주인공을 숨질 때까지 고문하였습니다. 영화의 장면은 기자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 그는 영화를 몇 차례 중단해야만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건 영화 속 여주인공은 사무엘이 오디션을 보러 간 수많은 아시아 배우들 중에서 직접 선정한 건데 그는 여주인공이 그가 원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여주인공은 참변을 당한 리메이와 아주 많이 닮았는데요. 아내와 꼭 닮은 배우를 섭외하여 그녀를 잔인하게 고문하는 과정을 영화로 만들었다? 심지어 그는 직접 남자 주인공 역할을 했다? 완전 변태 같았습니다. 기자는 또 사무엘이 제작한 다른 영화에서 리얼리티쇼 베벌리 힐스의 진짜 주부들에 출연한 브랜디 글렌빌이라는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간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향해 대사를 읽었었는데 학교에서 딸을 괴롭힌 학생을 꾸짖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배경음에는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기자는 브랜디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그녀는 영화가 5년 전에 촬영한 건데 사무엘의 아버지 샘이 그녀를 찾아 본인의 아들이 학폭과 관련한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 영화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이 있어야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다며 그는 브랜디에게 10초가 넘는 영상을 녹화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에게 미화 5만 달러, 하나로 약 6,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브랜디가 돈이 필요해서 사무엘의 영화에 출연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샘의 부탁을 들어줘 대본을 읽었을 뿐인데 사실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브랜디는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못하여 그 영화가 결국 무산되었다고 생각하였지만 사무엘이 무작위로 편집하여 온라인에 올려 브랜디가 출연한 거로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유료로 시청하게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유형의 영상에 관심을 두고 있었을까요? 이에 저희는 온라인에서 슬래시 영화로 검색해서 봤는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 아이다호 대학교에서 끔찍한 연쇄로 사람을 해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수감자 브라이언 고버거에게는 아만다라는 친누나가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슬래시 영화를 전문으로 출연하는 여배우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로 아만다를 찌르는 스틸컷이 있었는데 남동생 브라이언이 피해자를 해치는 장면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그는 누나의 팬일 뿐만 아니라 누나가 출연한 영화에서 사람을 해치는 영감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가 있어 공포 영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슬래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중 1년도 안 된 사이에 2명의 잔인한 범인이 나타난 건 확률이 너무 높은 겁니다. 이후 경찰은 리메이의 부모를 찾지 못했지만 여전히 사무엘에게 3건의 고의상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두 사람의 생존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는데요. 온라인에서 네티즌은 국제결혼과 장인장모와 같이 살며 생긴 갈등을 중점으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의 사람이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의 못된 행동으로 특정 인종을 차별하는 건 안 됩니다. 문제를 이성적으로 대해야만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